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최근 구속될 것에 대비해 관계자들과 대책 논의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찾지 못한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폰을 경찰이 찾았습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졌다고 했다가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맡겨놓았다고 했습니다. 경기도가 민간업체 자산을 즉각 동결 조치하고 개발이익금 배당 중단 등을 강구하라고 성남시에 요청했습니다. 야당은 큰 도둑이 작은 도둑을 잡겠다고 설치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을 1억 한도로 80%까지 보상하는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방관 위험수당은 월 6만 원에 불과하지만 소방청 간부회의 참석 수당은 최대 60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폭력 논란을 낳았던 이다영 선수의 남편이 가정 내 폭언과 폭력적 행동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이틀 앞두고 3차 선거인단 온라인 투표율이 74.7%로 마감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종 후보 4명을 확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검찰이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다음 주 월요일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윗선으로 향하는 가장 중요한 징검다리인 김 씨를 마침내 불러들이면서 핵심 의혹을 정조준하는 겁니다. 그동안 제기된 대부분의 의혹과 연결돼 있는 중요한 인물인 만큼 이번 의혹 수사는 이제 김만배 씨의 입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김 씨 측이 이미 구속 이후의 상황에 대비한 정황이 저희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이틀 전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린 것처럼 전 성남시 의회 의장 최윤길 씨가 화천대유의 전면에 등장한 것도 김 씨의 구속 이후에 대비한 이른바 플랜 B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스9은 주원진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처음 배당한 건 지난달 23일. 화천대유 최대 주주인 김만배 씨가 검찰의 수사 돌입 시점에 맞춰 본인 구속 상황 등에 대비한 대응책을 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천대유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김만배 씨가 내가 구속되면 회사 운영을 못하게 된다며 대책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즈음 화천대유는 갑자기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대표이사인 이모 씨 대신 신모 상무와 천화동인 1호 이모 대표를 공동대표로 앉혔습니다. 구속 수사에 대비해 조사 대상자와 경영 담당자를 분리한 걸로도 분석됩니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화천대유 업무를 총괄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전 의장이 맡은 일 가운데는 화천대유가 시행한 대장동 주택 가운데 아직 남은 수천억 원대 물건 분양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천대유 측은 이에 대해 김만배 씨가 구속되면 이 사업을 어떻게 챙길 수 있겠냐며 구속 상황을 가정해 대책을 논의한 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자, 그렇다면 김만배 씨가 왜 최 전 의장에게 뒷일을 부탁하려 했을까요? 최 전 의장과 대장동 팀의 관계는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0년 당시 시의원이었던 최 전 의장은 초기 대장동 팀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민영화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 1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이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을 만한 인물로 꼽히고 있고, 그래서 검찰은 최 씨에 대한 추가 금품 로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0년 1월 남모 변호사와 정모 회계사가 주축이었던 초기 대장동 팀은 당시 성남시 시의원이던 최윤길 전 의장을 접촉했습니다. LH공사 주도의 공공사업이었던 대장동 개발 사업을 민간개발로 바꾸는데 도움을 받으려 했던 겁니다. 남 변호사 등과 동업한 시행사 대표 이모 씨는 얼마 뒤 최 전 의장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넸습니다. 2015년 대장동 로비 수사가 진행되고 이 대표와 남 변호사는 구속됐습니다. 이때 최 전 의장은 이틀 만에 돈을 반환했다고 주장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최 전 의장은 시의회에서 사유지를 빼앗고 조금 보상해주고 공공이 막대한 수입을 챙겨서는 안 된다며 대장동 개발 사업 민영화를 공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삼선 시의원을 지낸 최 전 의장은 2012년 의장에 선출됐는데 선출 과정 내분으로 무소속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됐고 이후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습니다. 검찰은 최 전 의장과 화천대유 사이에 다른 금품 로비가 있었는지를 추가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예, 이번 사건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특정 개인 몇몇이 워낙 엄청난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 수익금을 분산하기 위한 매우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인 천화동인 4호의 숨겨진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해 회계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자료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흘러간 8억 원 가운데 4억 원의 출처를 파악할 단서가 들어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윤정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수사팀이 오늘 확보했다는 회계 자료의 핵심은 어떤 겁니까? 네, 검찰은 이틀 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모 변호사의 개인 사무실에서 회계 장부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에는 남 변호사가 올해 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수표 4억 원을 받아 운영 자금으로 썼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이 4억 원이 남 변호사를 거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 중입니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는 김 씨가 수표 4억 원 등 총 5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김 씨 측은 이에 대해 뇌물이 아니라 사업 과정에서 남 변호사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예, 좀 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의 조사 일정도 잡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오는 11일 김만배 씨를 불러 소환할 예정인데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만배 씨에 대한 핵심 수사 방향은 김 씨가 회사에서 빌려간 돈 473억 원의 용처를 밝히는 겁니다. 특히 350억 원 로비설의 실체와 개발 수익 중 700억 원을 유동규 전 본부장의 몫으로 약정했다는 의혹 등도 조사 대상입니다. 또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나오는 로비 내역도 핵심 조사 내용인데요. 김 씨의 소환에 앞서 검찰은 오늘 김 씨 동생 김모 씨를 불러 기초 조사를 벌였습니다. 수사팀은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지원실장이었던 김모 회계사도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김 회계사에게 대장동 사업 협약서 문건에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었다가 삭제한 경위를 추궁했습니다.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 광모 씨는 오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았던 천화동인 1호 이모 대표도 경찰에 나왔는데 정치자금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유동규 씨는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창문 밖으로 휴대폰을 던져버렸다고 해서 검찰이 주변을 수색했고 또 며칠 뒤에는 버린 게 아니라고 하는 등 우왕좌왕했었는데 이 휴대폰을 경찰이 찾아냈습니다. 창밖으로 던져져 떨어져 있던 것을 지나가던 시민이 주워서 갔다는 겁니다. 상황을 요약하자면 검찰의 초기 대응이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는 거죠. 노도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자택 압수수색 당시 CCTV에 잡힌 수사관들 모습입니다. 사다리 동원해 건물 주변 수색까지 나섰지만 휴대전화 확보엔 실패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창밖으로 던졌다고 진술했지만 핸드폰을 밖에 붙어있대요. 어제 CCTV가 있느냐 이러면서 단사를 주워왔대. 핸드폰 전화가 단단히 잡혔네요. 검찰은 CCTV 확인 결과 압수수색 전후로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었다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휴대폰을 판매업자에게 맡겨놓았다면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고 있다며 유 전 본부장 진술에만 의존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증거은닉 관련 수사 착수 하루 만에 CCTV를 분석해 창밖으로 던져진 휴대전화를 주운 시민을 특정해 찾아내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핸드폰 분석 작업과 동시에 습득한 시민과 유 전 본부장 관계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모든 CCTV를 철저하게 확인하지 못한 검찰 수사팀의 불찰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사과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이렇게 수사가 핵심을 향해 다가가는 시점에서 경기도가 성남시에 대해서 매우 의미심장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화천대유를 포함한 민간 사업자들에 대한 이익 배당을 중단하고 부당이익 환수 방법을 강구하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는 아직 이재명 지사가 있고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을 단군 이래 가장 모범적인 개발 사례라고 치켜세우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단순한 행정 절차에 불과한 것인지 이재명 후보의 출구 전략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김성돈 기자가 그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대장동 민관개발 사업 의혹이 제기되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 사업을 본인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최대 치적이라고 지켜세웠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인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억측, 의도적인 곡해, 또 왜곡 보도, 네거티브를 넘어선 하지만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뇌물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경기도는 지난 6일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 개발이익 배당을 중단하고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강구하라고 공고했습니다.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가 2015년 제출한 청렴 이행 서약서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아무 대책을 안 하면 더 많은 불이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걸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이 지사 측이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이라는 입장을 바꿔 부당 이득을 환수하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조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둑 잡을 입장이 아니라 특검 수사받을 입장입니다. 성남시는 경기도 권고 내용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예, 갈래가 다르긴 합니다만 이재명 지사 관련된 새로운 의문이 하나 제기됐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 비용을 문제 삼으며 검찰에 고발까지 하면서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으면서 유명 로펌과 20명 넘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비의 일부를 누군가 대신 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이 문제를 화천대유 이익금 배분과 연결시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재판의 변호인단은 호화군단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앤장을 비롯한 유명 로펌과 20명 넘는 변호사가 선임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 시민단체는 이 가운데 A 변호사에게 현금 3억 원에 20억 원 상당의 상장사 주식이 지급됐다고 주장하며 전체 수임료가 3억 원이란 취지로 해명한 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시민단체는 A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이뤄진 통화 녹취록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잠깐 25억이 뭐라고요? 아니 저기 그 이재명 지사 그거 빼주는 거 그거 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네.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초호화 법조군단 수임료가 어디서 지불되었냐며 도지사 월급으로 충당할 수준의 비용이 아니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에서 김만배 씨가 인출한 473억 원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김만배 씨 등이 등장하는 녹취록에 정치 자금이 언급됐다는 어제 TV조선 보도를 언급하며 특검 수사를 통한 자금 추적을 촉구했습니다. 정치 자금 운운하는 언급까지 있다고 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 돈이 유동규 혼자서 먹을 수 있는 돈이겠습니까? 이 후보 측은 왜곡 음해라며 고발을 철회하지 않으면 관용 없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비용에 관련해서는 단 한 푼도 저는 의혹이 없다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변호사에겐 녹취록 내용 등을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보다 2년 먼저 진행된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도 천화동인의 주주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위례 사업 과정에서도 민간업체에게 특혜를 줬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초 예정된 날짜에 계약금을 내지 못했는데도 자동 해지 규정을 무시하고 납입 기한을 연장해 줬다는 거죠. 대장동 사업과 쌍둥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위례 신도시 개발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윤수영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위례 신도시 성남시 구간개발 우선 협상 대상자인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대장동 사업의 화천대유 격인 자산관리 회사인 유동규 씨에게 3억 원을 준 것으로 알려진 정모 씨와 천화동인 주주 남모 변호사, 정모 회계사 등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컨소시엄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일주일 뒤인 11월 20일까지 지불해야 할 토지 매매 계약금 340억여 원을 내지 못했습니다. 당시 공모 지침엔 지정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자동 해지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불 기한을 10일 가까이 연장해줬습니다. 당초 공지했던 사업자 선정 일정을 갑자기 이틀씩 앞당긴 것과 마감 하루 만에 사업자를 선정한 것도 특정 업체를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나옵니다. 당시 성남시의회에선 보고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나왔고 성남시는 긴급하게 추진하느라 그랬다며 사과했습니다. 검찰은 위례자산관리업체 대표 정 씨가 유동규 씨에게 3억 원을 건넨 배경에 이런 특혜가 있었던 게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당시 위례 사업을 담당했던 성남시 실무자에게 여러 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윤성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갑자기 중요 인물로 부상했습니다. 본인은 단지 월급 받고 일했던 것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최 전 의장은 이재명 지사와도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어서 화천대유 입사 경위부터 역할까지 석연찮은 점이 많습니다. 이 최 전 의장이 화천대유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린 한송훈 기자에게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자, 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최 전 의장이 화천대유에서 가진 직함이 이제 부회장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네, 최 전 의장은 화천대유에서 1억 원에 가까운 연봉과 수십억 원 상당의 퇴직금을 보장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역할은 주민과 시청 민원 등까지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총괄하는 업무다. 뭐 굉장히 포괄적인 업무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최 전 의장이 화천대유에 들어가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최 전 의장과 평소 잘 알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직접 최윤길 전 의장에게 부회장 직함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 김 씨는 최근 성남시 측이 까다로워졌다며 최 전 의장에게 시의회 인맥을 활용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게 화천대유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사들의 증언입니다. 실제로 최 전 의장은 시의장으로 있을 때 화천대유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로비설은 뭐 아직 확인된 게 없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인물이 이 천화동인 1호의 대표로 있었죠. 네. 그런데 이 천화동인 1호가 사실상 정치자금 창고 역할을 했다 이런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네,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 관련 회사 중에 가장 많은 1,208억을 배당받았고 다른 천화동인 회사와 달리 명목상 대표와 소유주가 다릅니다. 결국 가장 많은 배당금이 어디로 갔느냐가 관심인데 예. 그 천화동인 1호 대표인 이모 씨가 아니라 김만배 씨나 아니면 제3의 인물이라는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주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최 전 의장이라든지 김만배 씨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있습니까? 네, 그 둘 다 양측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 최 전 의장 측은 김만배 씨로부터 불법 자금은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정무회계사의 녹취록에 나오는 시의회 의장 30억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김만배 씨 측 역시 정관계 로비는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김 씨 측은 남모 변호사나 정 회계사가 한 일 아니냐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정치자금 문제는 천화동인 1호로 들어간 돈 이걸 규명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검찰은 최 전 의장을 성남시 측에 로비를 해주고 또 화천대유에 근무한 것이라는 대가성 취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 자금 흐름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주 월요일 김만배 씨의 소환 조사 이후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먼저 성남시 의회나 최 전 의장을 상대로 강제 수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성남시청에 대한 수사도 임박한 상황입니다. 결국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근들도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후보도 나와는 완전히 관계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는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어쩌면 다음 주 중에 이러면 올 수도 있겠군요. 네. 예, 한송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그동안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정부가 오늘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대 1억 원까지 준다는 건데 보상금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지 이정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제를 발표했습니다. 피해액 보정률은 100%가 아닌 80%로 맞췄습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하였습니다. 보상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으로 손실이 발생한 중소사업자입니다. 한 분기별 보상금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입니다. 그럼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하루 평균 손실액의 방역조치 이행 날짜와 보정률을 곱한 금액이 손실보상금인데 예를 들어 한 식당이 하루 20만 원씩 28일 동안 방역수칙을 지켰다면 총 448만 원을 손실보상금으로 받는 겁니다. 일평균 손실액 계산에는 영업이익률 외에도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대료도 반영됩니다. 보상금 신청과 지급은 이번 달 27일부터 가능한데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지급 방법 중 신속 보상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 이틀 안에 보상금을 받습니다. 산정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증빙 자료를 제출해서 보상금을 다시 산정받거나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피해가 극심한 여행업과 공연업 등은 이번에 제외됐습니다. 손실보상 방안이 나왔지만 소외된 업종도 있어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이 정도로는 제대로 된 손실보상이 될 수 없다며 총궐기를 예고했습니다. 보상도 보상이지만 거리두기 완화가 더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자영업자 피해를 100%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실보상 100% 보상하라! 비슷한 시간, 천막농성 중인 전국 자영업자 비대위도 방역지침 완화와 손실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에 바라는 거는 영업시간 제한 철폐, 인원 제한 철폐, 그리고 온전한 손실보상입니다. 이젠 텅 빈 식당이 익숙해진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80% 보상안이 불만족스럽기만 합니다. 손실보장제라는 것은 100%의 지급을 해주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건데 그걸 왜 퍼센트로 나눠가지고 일평균 손실액의 방역조치 이행 일수를 곱한 계산으로 받게 될 손실보상금이 얼마일지 의심스럽다며 차라리 임대료, 전기세 등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부담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차라리 실제적인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임대료는 고스란히 나갔잖아요. 그건 우리 보고 오전히 다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자영업자 단체는 80% 보상안도 폐지, 거리두기 완화 등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20일 총궐기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76명으로 한글날 연휴를 앞두고 사흘째 2,000명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분간 이 확산세가 유지되더라도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에 나서기로 하고 오늘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70세 미만의 무증상 경증 환자도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박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안에 마련된 재택치료 지원센터입니다. 모니터링 요원들이 전화로 산소 포화도나 체온 등 확진자의 건강 상태를 살핍니다. 몸이 무거워요? 열은 안 나요? 현재는 12세 이하 소아와 보호자 등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3,300여 명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70세 미만 환자도 재택치료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감소하는 등 달라진 방역 여건을 고려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재택치료 대상은 동거 가족들과 별도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고 매일 보건소나 협력병원의 모니터링을 받습니다. 만일 상태가 악화되면 단기진료센터나 병원으로 후송됩니다. 위치 확인은 GPS 기능이 탑재된 안전보호 앱으로 이뤄지는데 재택치료 장소를 벗어나면 안심 밴드를 착용해야 합니다.
안심밴드를 착용하고도 자가격리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고발 조치되거나 아니면 그 시설 격리 조치가 가능합니다. 증상이 없으면 열흘 뒤 치료가 종료됩니다. 단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동거 가족의 경우 14일간 추가로 격리됩니다. 정부는 재택치료협력 의사에는 기존 진찰료의 30% 추가 수가를, 협력병원에는 하루 8860원의 묶음 수가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학교 폭력 논란으로 국내 배구계에서 퇴출된 쌍둥이 자매 중에서 동생 이다영 선수에게 충격적인 주장이 또 제기됐습니다. 이다영 선수의 남편이 이 가정 내 상습적 폭언과 폭행에 시달린 끝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이다영 선수에게 쏠린 사회적 관심과 이 선수가 그리스로 출국을 앞두고 있는 만큼 피해를 호소하는 이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어렵게 보도를 결정했습니다. 또 반론을 듣기 위해서 오랫동안 다방면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다영 씨 측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4월 배구 스타 이다영 씨와 만난 지 3개월 만에 혼인신고까지 마쳤다는 남편 A씨. 하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도를 넘는 상습적 폭언으로 결혼 생활은 지옥이 됐다고 A씨는 주장합니다. 저희 가족 욕하는 것도 있었고 제가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제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고 막말이죠. 실제로 이 씨가 A 씨에게 보낸 문자에는 욕설이 난무합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숙소에 7시까지 픽업을 가기로 했는데 제가 한 7시 1분에 도착을 했어요. 이 1분 때문에 터지죠 일단. 폭력적 행동도 적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이게 왜냐면 키도 저랑 거의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냥 여기 이렇게 좀 밀고 치고 하는 게 좀 세죠. 안 그래도 걔는 힘이 손님이 좋아서 부모님하고 다 같이 이제 저희 집에 있을 때 뭐 부엌 가서 빼고 그 당시 재영이랑 남편은 우울증과 공황장애, 불면증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치료 중이라고 말합니다. A씨와 E씨 사이에는 변호사를 통한 이혼 협의도 있었지만 학폭 논란 이후 E씨 측 회신은 중단된 상황. A씨는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합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알겠어 미안해 이런 거 같아요. 진짜 뭘 잘못했고 좀 진심 어린 사과를 저는 좀 원했죠. 취재진은 E씨 측에 다각도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고 E씨 변호인 역시 취재진 문자와 이메일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연결된 언니 재영씨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확인 가능하지 않고요. 계속 이러지 말아주세요. 전화 끊겠습니다. 이 선수 측은 그리스 출국에 앞서 가정폭언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한 유명 프랜차이즈 노래 주점 업체 회장이 직원을 폭행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파트 외벽을 청소하다가 떨어져 숨진 20대 청년도 이 노래방에서 일한 뒤에 임금을 못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윤경 기자입니다. 전국적인 유명 노래주점 체인 본사 사무실. 이 회사 회장인 50대 김모 씨가 직원의 머리를 때립니다. 김 씨는 이 직원 외에 다른 직원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원들은 김 씨가 주어진 업무 외에 매장 수리 등 다른 일을 시키고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금 체불은 20년 초부터 시작이 돼요. 돈을 못 받은 직원들은 일용직으로 내몰려서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건물 유리를 청소하다 떨어져 숨진 20대 B 씨도 이 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했던 B 씨는 2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지 못했고 코로나로 가게가 문까지 닫으면서 생계를 위해 아파트 외벽 청소를 하다 변을 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건강보험료를 빼돌렸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손익이 지금 마이너스 상태에서 임금 지급일이 조금 늦어지거나 체불이 조금 있을 수 있... 경찰은 폭행과 횡령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고 노동청도 직장 내 갑질과 임금 체불 등이 있었는지 확인 중입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주변 산이나 계곡이 갖가지 덩굴로 뒤덮인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얽히고 설킨 덩굴이 이 기존 생태계를 위협해서 지자체는 제거 작업에 공을 들이는데 덩굴을 막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덩굴이 확산하는 이유는 뭔지 차순우 기자가 현장 추적했습니다. 제주시 이도일동 산지천. 개천 쪽 나무들이 덩굴로 뒤덮였습니다. 나무와 풀숲, 개울, 주변 건물 외벽까지 덩굴 천지입니다. 자, 이 양쪽이 다 폈네. 10m 높이 다리를 타고 올라 인도와 차도까지 삐져나올 정도. 한 나무를 살리려면 숲을 줄여야 돼. 덩굴의 정체는 칡. 전국 곳곳 산야에서 칡덩굴 군락이 발견되는데 고속도로변 야산은 물론 이런 식으로 살살 들어와. 많이 나다. 논과 밭, 과수원까지 뒤덮어 농민들이 작물 피해를 호소합니다. 지금도 이런 작물과 감아불고 피해가 큽니다. 칡덩굴이 숲을 덮으면 지붕처럼 햇빛을 가려 아래쪽 식물의 생장을 방해합니다. 1년에 100m까지 자라는 칡덩굴은 다른 식물의 광합성을 방해해 산림을 고사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 칡덩굴들이 이런 잎을 다 가리게 되면은 나무가 더 그만큼 늦게 자라게 되고 애써 돈 들여서 심어놓은 나무들이 전국의 칡덩굴 피해 면적은 2017년 2만 헥타르에서 3년 만에 여의도 면적의 155배에 달하는 4만 5천 헥타르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칡덩굴이 빠르게 확산하는 건 기후변화 때문. 고온 타습한 기후로 인해서 생육 기간이 길어지면서 확산이 더욱 왕성하게 됩니다. 칡덩굴은 여름철 하루 30cm가 자랄 만큼 성장이 빠르다 보니 없애기도 쉽지 않습니다. 제거하려면 지상 5cm 이하로 줄기를 자르거나 줄기마다 일일이 약물을 주입해야 하는데 하나만 놓쳐도 몇 달 뒤면 다시 뒤덮입니다. 산림청과 지자체도 매년 제거 사업을 하지만 칡덩굴 확산 통제는 힘든 상태. 시간풀이 상명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한번 없애도 다시 자라나요. 주의가 힘들어요. 강한 생명력으로 건강식품으로 꼽히던 칡이 산림 생태계의 파괴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 추적 차순우입니다. 지난 4년 동안 화재나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 20명이 순직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건 현장 소방관의 위험수당은 한 달에 6만 원인데 소방청 간부는 산하기관 회의 참석 수당으로 한 번에 최대 60만 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대형 물류센터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입니다. 당시 인명구조에 나섰던 김동식 구조대장이 숨졌습니다. 울산 상가 화재 현장에서도 3층 창문으로 추락한 소방관이 숨졌습니다. 목숨을 건 화재 현장에서 일하는 일선 소방관들의 위험수당은 한 달에 6만 원. 하지만 소방청 간부들은 산하기관 회의수당으로 한 번에 최대 60만 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청이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간부 5명이 41차례 회의에 참석해 받은 수당만 1,500만 원이 넘습니다. 소방청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2012년 산하기관위원회 회의수당을 받지 못하게 한 지침을 무시했고 지난 4월 감사원의 지적에도 간부 2명은 계속 회의수당을 받아왔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도 무시한 채 산하단체의 규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내부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방청 내부에 굉장히 만연한 문화로 목숨을 걸고 화재 현장을 지켜온 일선 소방관들은 허탈감을 토로합니다. 저희는 한 달에 6만 원 위험수당 겨우 받는데 한 번 다녀오셔가지고 60만 받으시면 직원들이 허탈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소방청은 감사원 지적사항을 제때 조치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산하단체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배성윤입니다. 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공군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넉 달 만에
군 검찰이 가해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25명을 형사 입건하고 15명을 기소하면서 수사를 종결했는데 부실한 초동 수사 관련자는 단 한 명도 기소하지 못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유족은 오늘 고 이해람 중사의 명예를 찾아달라면서 이 중사의 얼굴을 공개하고 특검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포커스는 말뿐이었던 공군 창설일의 최대 규모 수사에 맞췄습니다. 성폭력을 당한 뒤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고만 고 이해람 중사.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뒤 바로 신고했지만 가해자와 상사들은 오히려 회유와 협박으로 이 중사를 괴롭혔죠. 이 중사는 결국 혼인신고 당일 세상을 등졌습니다. 우리 이해람이를 봐주세요. 이 여린 게 저런 극악 무도한 놈들 때문에 이 군 조직 문화 누가 바꿀 겁니까 도대체? 국방부는 사건 발생 7개월이 지나서야 15명을 기소하며 수사를 끝냈습니다. 군검찰은 오늘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징계 대상자에 대하여도 엄격하고 공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지만 책임론이 일었던 초동수사 관련자들은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블랙박스조차 확보하지 않았던 군경찰. 사건을 송치받고도 55일 동안 가해자 소환조차 하지 않았던 군검사. 지휘감독 책임자인 공군 법무실장까지 모두 형사처벌을 면했습니다. 발전할 수 있는 우리 아이를 잃은 거 반드시 뼈저리게 후회하셔야 합니다. 군은 그렇게 후회해야 돼요. 반성해야 돼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일벌백계 약속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자 유족들은 장례도 미루고 대통령만 믿고 기다렸는데 피눈물이 난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맨날 군대 가면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고 수사하는 사람들은 책임이 없다고 하고 특검 만들어 주세요. 초동수사 미진은 맞지만 형사적 직무유기라고는 볼 수 없다는 국방부. 장군 이래 첫 특임 군검사까지 임명했지만 결국 자기 식구를 보호한 수사를 한 건 아닌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민주당이 서울 경기 당원 투표와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일요일인 모레 발표하고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선거인단 투표율이 80%에 육박하면서 높은 투표율이 어느 후보에게 유리한지를 두고는 해석이 분분한데 이재명 후보의 구속 가능성을 언급한 이낙연 후보 측 서른 의원의 발언 여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영욱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30만 명 규모의 3차 선거인단 온라인 투표율은 74.7%로 1차보다 4%포인트, 2차보다는 24%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남아있는 ARS 투표를 포함하면 80%에 근접한 이번 경선 최고 투표율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재명, 이낙연 후보 측은 대장동 의혹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면서도 유불리에 대해선 정반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켜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여론들이 당원 지지자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때문에 당이 좀 위험하니까 결선 투표에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냐. 투표율 추이를 감안하면 이재명 후보가 내일과 모레 16만여 표를 더 얻어 득표율 기준으로 39% 이상을 얻으면 결선 투표 없이 최종 후보로 결정됩니다. 이낙연 캠프의 30 선대위원장이 이재명 구속 가능성을 언급한 파장은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은 확대 해석되거나 와전됐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재명 후보 측에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선을 넘었다는 날선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의 최종 라운드 진출자 4명도 가려졌습니다.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던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세 후보가 이름을 올렸고 관심을 모았던 마지막 티켓은 원희룡 후보가 차지했습니다.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각 후보 진영은 나름의 판단을 근거로 우세를 주장했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2차 컷오프 결과 발표 직후 국민과 당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압도적 승리를 주장했습니다.
또 2차 경선도 압도적인 승리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도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압도적 지지를 언급했습니다. 딴 소문으로는 아주 성적이 좋았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선관위가 여론조사 결과와 순위를 철저히 보완해 붙인 가운데 두 후보 모두 승리를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유승민 후보는 여론조사는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만 당원들에게 제일 약하다며 지지를 호소했고, 당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만 있다면 제가 후보가 되는 거고요. 대장동 일타 강사를 자처하며 컷오프를 통과한 원희룡 후보는 이제 자신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을 잡는 고스트 버스터가 될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심에선 경쟁 후보들을 앞선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최종 경선에선 당원 비율이 30%에서 50%로 더 높아져 윤 후보에게 유리해질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50%가 반영되는 마지막 여론조사는 여당 후보와의 가상 대결로 진행되면서 역선택 효과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30 세대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당원이 23만 명이나 늘어난 것도 다음 달 5일 최종 후보 선출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초로 위드 코로나를 예상하고 있죠. 이 자치단체들은 관광객을 맞을 본격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경북 청송에는 1억 송이 백일홍 꽃밭이 생겼고 통영은 케이블카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하천 부지가 알록달록한 꽃밭으로 변했습니다. 가을을 맞아 백일홍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축구장 19배 면적에 핀 백일홍 1억 송이가 장관을 이룹니다. 하나, 둘, 셋. 지난달 1일 문을 연 청송 정원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백일홍 단지입니다. 다 축소되고 그랬는데 이런 게 생겨서 저는 되게 좋다고 봅니다. 청송군은 주황산 국립공원 일대도 코스모스 꽃밭을 만들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달라질 일상을 기대하며 관광 상품을 확대한 겁니다. 청송군에는 꿀뚝에 연기나는 공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를 또 대비하기 위함도 있고, 이제는 전 국민들이 이제 함께 가야. 통영시는 코로나 여파로 방문객이 줄자 지난 석 달 동안 케이블카를 재정비하면서 위드 코로나를 대비했습니다. 안전은 물론 방역 대책도 강화했습니다. 철저하게 소독을 하고 전체적인 재질도 어떤 이런 감염되지 않는 재질로 교체를 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위드 코로나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예상하면서 관광산업 비중이 큰 자치단체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한동안 문을 닫았던 리움미술관이 1년 7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 국제미술관으로서의 도약을 위한 변화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최윤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1,000억 원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 자코메티의 거대한 여인 조각이 관람객을 맞습니다. 지난해 3월 문을 닫은 뒤 1년 7개월 만에 재개관한 리움미술관은 삼성이라는 영문을 지우고 변화의 의지를 나타내는 나선형의 심벌을 내세웠습니다. 로비에는 대형 미디어 아트를 선보이며 공간도 세단장했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미술관이 아닌 움직이는 또 많은 변화를 보여주는 또 젊은 작가들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움직이는 미술관으로 바꾸자고 해서 고미술과 현대미술품 상설전에는 진귀한 작품들이 대거 출품됐습니다. 연꽃 문양의 화려한 고려청자 등 국보 6점을 포함한 고미술 150여 점과 아뉴시 카푸어 등 글로벌 작가들의 현대미술 작품 70여 점이 관람객을 맞습니다. 가벽 공간, 파티션 이런 부분들 거의 다 새로운 공간 연출을 많이 해서요. 작품으로서나 그다음에 전시 연출로서나 굉장히 달라 보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간당 75명만 관람이 가능한데 예약 가능한 2주간의 예매가 모두 매진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의 기획전이라든가 작가들을 위한 전시가 다양하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글로벌한 미술관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리움미술관. 고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 기증 뜻을 받들어 상설전은 모두 무료로 운영됩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제102회 전국체육대회가 경북 구미에서 7일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에는 17개 시도에서 만여 명의 선수가 모여서 41개의 종목을 경쟁합니다. 또 코로나 확산세를 고려해서 관중 없이 진행되고 고등부 선수들만 참가합니다. 몇 년 전 부산경찰청이 시민들에게 전화로 사랑을 고백해보라고 하자 다들 쑥스러워합니다. 사랑 고백을 듣는 사람도 처음엔 어색하기만 하죠. 알았다고 어떻게 된 줄 아시나? 내가 설득했네. 엄마 사랑해. 하지만 이내 모두 행복해합니다. 여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해. 그 말을 왜 진작에 못했을까요? 대구 지하철을 덮친 불길 속에서 아내가 휴대전화로 작별합니다. 여보 사랑해요. 애들 보고 싶어요. 아버지가 딸에게 문자를 남깁니다. 미안하다. 내 딸아 사랑해. 세월호 아이들도 못다한 사랑을 전했습니다. 엄마 말 못할까 봐 보내놓는다. 사랑해. 연극부 다들 사랑해.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줘.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마지막 문자를 띄웁니다. 구명조끼 없어 미안해. 사랑해. 60개 나라 180곳 세종학당에서 우리말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한국어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8명의 1명꼴로 꼽은 단연 1위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써보고 소리내보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말이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시인은 감자꽃이 갓 피어 배추 흰나비의 날개 소리를 듣는 순간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싱그럽고 반갑고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눈물겹고 흐뭇하고 뿌듯하고 짜릿하고 벅차고 우리말 우리글은 머릿속 가득 느낌표를 터뜨립니다. 놀라운 힘으로 살아 숨쉬죠. 비운의 시인 하나원의 귀엔 개구리 울음이 한글 배울 때 익히던 헛소리와 닷소리로 들립니다. 가기야 거기여 고기요 구기요 거기가 온통 미움과 화로 들끓는 말 같지 않은 말이 몸서리치게 넘쳐나는 세상, 그 귀 따가움과 마음 답답함이 잠깐이나마 말끔히 거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조선의 연구회가 처음 우리글 날을 만들어 기렸을 때 이름도 그래서 가갸날이었습니다. 94살 되도록 환자를 돌보던 한원주 박사가 지난해 이맘때 하늘로 돌아가며 남긴 말을 되뇌어 봅니다. 힘내라, 가을이다, 사랑해. 내일은 가갸날 575돌을 맞는 한글날입니다. 10월 8일 앵커의 시선은 사랑해였습니다. 내일부터 사흘 연휴 동안 우중충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시간대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내일은 동해안을 제외하면 대체로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다시 내리겠고요. 충청 이남과 동해안 지역은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던 남부 지역에 세찬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새벽 사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의 강수량은 동해안 지역에 최고 30에서 70, 강원 영서와 경기 북부 지역은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대부분 지역은 비가 쉬어가면서 늦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전주와 광주는 29도를 보이겠습니다. 휴일 이후부터는 날이 맑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아침에는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8일 금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